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 법학원 간평 스터디 3기 스터디 1주차 실무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기네요. 네. 3월 달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는 3월 초가 1차 시험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애매하게 지금 3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기 1차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제 실강 들을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예, 바쁘시겠죠. 그래서 이제 1차랑 2차 배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1차는 붙어야죠. 그렇죠? 반드시 붙어야 되기 때문에 1차에 대한 이제 너무 이제 자만심 넘치시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1차를 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동차이신 분들은 이제 1차 비율을 잘 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4년을 공부하게 된 사연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1차 칠 때 93.5 받았거든요. 예, 1차를요. 제가 2차 시험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순진하게 1차만 1년 동안 했어요. 예, 그것도 있고 3년차 동차잖아요. 그때도 제가 85점 받았거든요. 1차를요. 예, 말이 안 되죠. 예, 정말 비효율적 공부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적당하게 한 6점 정도, 67점 정도 받아가지고 합격하는 이제 수준으로 잘 만들어서 이제 1차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를 이제 조절하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예, 모의고사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매주 모의고사 보시면서요. 내 점수를 체크를 하시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에서 평균 한 이제 5점에서 10점 빼셔가지고 자기 실전 점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80점 정도까지 나오면 이제 그때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예, 너무 많이 하시는 겁니다. 한 70점 정도 나오시면 공부를 좀 계속 하시고요. 75점 정도 나오시면 조금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예생분들은 이제 마지막 이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이겠죠. 이 한 달 동안 많은 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무 문제를 준비하는 부분들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기를 맞이하기 전에 중간 단계의 형태로 지금 내어드리는데 1번과 2번급은 당장 시험에 나와도 난이도가 크게 낮지 않을 정도의 문제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본다 그러면 2번 문제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번 문제 DCF를 3개 하는 거죠. 얼마나 또 이제 무지막지합니까? 그렇죠? 예. NOI, BTCF, ATCF 스스로 잘 정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1번은 약간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공공지 평가 문제고요.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급을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이고 3번, 4번까지 너무 어려우면 힘드니까 3번과 4번은 그래도 조금 가벼운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기가 5주밖에 안 되지만 서로 알차게 실력 상승을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스터디 문제를 푸신 다음에요. 제 핸드북 같은 얇은 책이 있잖아요. 그걸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스터디 문제만 계속 돌리시면서 이렇게 나면 이렇게 풀고 저렇게 나면 저렇게 풀고 그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로 갈무리 해가지고요. 서브만 봐도 내가 이 문제를 풀었었지. 내가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기로 했었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감을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푸는요. 내용 정리는 역시 서브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 시험인데 6월 말부터는 제 얇은 서브를 일주일에 한 바퀴, 3일에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시험에서 절대 저희 과락은 절대 안 나오고요. 너무 좋은 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기 첫 주차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고요. 오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국공유지고요. 점유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평가 문제 세 종류 중에 하나는 나왔고 두 개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시가평가, 일반평가와 시행령에 기준한 보상평가가 있죠. 그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평가 1번 일반평가인데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 준비하셔야 돼요. 네. 자, 문제 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국공유지 점유지 문제인가? 자, 넘기셔서 이 페이지 가보시면요, 중간에 소유자 나옵니다. 비구 있죠? 비구, 소유자 비구다. 예. 개인기 아니라 시군구, 예, 구청의 소유인 거죠.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소유면 국유지, 예, 지자체 소유면 공유지죠. 예, 공유지가 되고, 자, 문제를 보면 지금 1페이지 하단부와 2페이지 상단부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나와 있는데 옆필지상에 있는 단독주택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국공유지 평가면서 점유지고요. 옆필지 단독주택 부지, 단독주택 건물 소유자한테 파는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를 보고 옆 땅에 파는 상황이다라고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기 이제 그 국유재산법이랑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이거 수의계약으로 이분들한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점유하는 사람한테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면 사회적으로 엄청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내 땅 내가 방금 그 샀으니까 너 건물 치워라던가 뭐 그런 식의 혼란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옆필지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한테 처분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고요. 옆필지 단독주택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법 말고 시행령 나와 있는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그 조문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일반 평가예요. 무조건 일반 평가. 자, 일반 평가 되고요. 예, 됐죠? 일반 평가 하면 우리 그냥 쭉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그거죠. 자, 일단지로 봐요. 일단으로서 플러스 기여도를 고려한다까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여도까지 고려한다. 자, 개별 필지들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C동 1번지 그냥 그림 바로 볼게요. 이 페이지에 5제곱미터라고 제가 드렸거든요. 되게 조그만 땅이죠. 5제곱미터면 이 5제곱미터만 가지고는 단독 효용이 거의 없죠. 사실 건축 허가 같은 못 받잖아요. 전혀. 예, 그렇기 때문에 단독 효용이 없는데 이것을 매수하는 C동 3번지 소유자는 이 땅을 가져가면 예쁜 땅이 되죠. 네모나게. 그렇죠? 정방향의 예쁜 땅이 됩니다. 자, 옆에 나와 있는 D동 2번지 마찬가지입니다. D동 2번지 지금 10m 도로폭에 접한 게 아니라 북측에 있는 6m 도로폭에 접하고 있죠. 후면지란 말이죠. 단독 효용으로 본다 그러면 6m 도로폭의 후면지 가치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전면지인 D동 4번지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하는 사람은 두 면에 걸쳐져 있고 어떻게 보면 앞면의 효용을 일정 부분 이상 가져가게 되는 합병되면 뒷땅이 앞땅의 가치로 약간 쏠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취득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 국공유지, 이 한 필지 한 필지 그 개별 특성으로서의 효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게 되면 1단지로서 효용을 누리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하는데 그렇죠? 이거 뭐 C동 1번지 보면 조그맣고 이제 효용이 없어 보이니까 아주 헐값에 매각한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염가 매각 방지를 위해서
기여도를 고려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평가한다는 거죠. 1단지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 평가는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그 요렇게 이제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한번 보면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요 내용인데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합병 전, 그러니까 그냥 개별 필지 기준한 가치에다가 1단지로서의 기여도 고려해서 플러스 알파로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합병 후에 가치를 기준해서, 이거는 1단지로 보는 가치겠죠. 마이너스 알파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C동 1번지, 뭐 D동 2번지 뭐 보면, D동 2번지 기준으로 보면요, 이 자체가 지금 만약에 그 보면, 그렇죠? 후면에 있잖아요. 근데 전면에 있는 땅이랑 똑같은 가치로 사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취득하는 사람이 이 아무 이득이 없으면 뭐 이거 사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단지 기준한다 해도 그 필지의 특성을 봐서 조금 싸게 평가하는 논리가 되죠. 물론 개별 필지 자체 가치보다는 이 가치가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필지 자체에서 플러스 알파로 평가. 합병이 발생하면,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에 따른 이제 증분 가치가 발생하잖아요. 그 증분 가치를 배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전체 합병이 된 전체 가치, 합병에 대한 증분 가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A C, B C가 있다 그랬을 때, 이거 사가는 B C한테 B C도 좀 이득 얻어야 되잖아요. B C 좀 가져면 빼고 평가하는 거죠. 요거죠. 자, 요거 우리 한정가치 논리죠. 한정가치 논리.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정가치 논리는 이거죠. 한정가치 논리. 합병 전 가치에서 합병 후에 따른 증분 가치 중에서 배분액을 더해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 논리죠. 그 논리를 살짝만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됐죠? 계속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산식을 꾸려야 되는데 그 산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요걸로 만들 거냐, 요거 만들 거냐, 그거거든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 평가는요. 이게 답이에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왜 후자로 하냐 이거죠. 우리는 한정가치 배울 때 이걸로 많이 배웠는데 이걸로 하면 안 되냐. 이걸로 하시면 감점이에요. 감점이고, 문제 풀어보시면 이걸로 풀기 어렵거나 안 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업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현업에서 왜 다 이렇게 하냐면 현재 1단지이기 때문이에요. 밟고 있잖아요. 현황 1단지예요. 현황 1단지. 현황 1단지인데 현황평가 원칙인데 1단지로 평가 안 하고 개별로 평가하는데 플러스 알파 한다는 거는 우리 현황평가 원칙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황이 1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1단지를 표현을 바로 써버렸어요. 1단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건데,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 기여도, 요겁니다. 그러니까 기여도로 하니까 기여한다 하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산식 자체가 100% 합병 후의 풀의 가치, 맥스의 가치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산식으로 구현할 기여도는 이거랑 똑같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기여도예요. 이게 되겠습니다. 1단지 기여도.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다까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산식 만들어 볼게요. 일반 평가니까 당연히 토지 평가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사비 해야 되겠죠. 거사비 할 건데, 뭐 어쨌든 뭐 비교 표준지, 비교 사례 선정을, 거래 사례 선정을 하고, 뭐 사정 보정 뭐 이제 안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점 수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니까 가치 형성 비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그 밖의 보정 뭐 하고 안 하고 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핵심은 요거 개별 요인 비교할 때 여기서 기여도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기여도 비교의 산식 갑니다. 이거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합병 후 1단지를 기준으로 한 가치예요. 그럼 시작할 때 이 사례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1단지로서의 사례라고 유사한 걸 골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요인도 기본적으로 1단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구하면 1단지 가액이 나오겠죠. 이것까지만 하면. 근데 진정한 답은 1단지 가액 구하는 게 아니라 기여도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1단지면서 기여도를 고려한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온 산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부모 분자 1단지로서의 가액 수준 아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여도가 고려된 개별 필지의 가치가 들어와야 되겠죠. 요거죠. 1단지로 봤을 때 평점이 100점이라 그러면 기여도 고려한 개별 필지의 평점이 90점이다. 100분의 90을 넣으면 1단지 금액이 쭉 나오다가 기여도 비교를 개별 요인 탁 넣어버리면 90원이 나오겠죠. 네,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여도 분석을 하는 건데, 자, 그것이 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가시면 거래 사례가 있죠. 거래 사례. 요 거래 사례를 거사비로 쓰신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좌측에 저기 자료 8번 제목 보시면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위한 자료라는 제목 안에 지금 거래 사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또 거래 사례 따로 있으니까 중복해서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 사례를 보니까 거래 사례 상황이 밑에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가나다라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우리가 꾸려야 될 산식은 합병 후의 가치, 1단지의 가치에서 지금 합병 전의 가치인데 기여도가 고려돼 가지고 거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박스 안에 있는 거래 금액에서 거래 금액에서 면적을 나눈 거래 단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이 자리는 위에 분자 자리는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래 사례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거래 금액에서 면적을 나눈 거래 단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기여도를 고려해 가지고 산 금액이잖아요. 이 필지만 딱 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기여도라는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병 후의 가치를 기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합병 후의 가치가 지금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는 가나다라 네 개의 문단이 나오는데 그 문단의 각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합병 후의 가치가 얼마다 나와 있죠. 뭐 첫 번째 거는 6억인데 면적이 120제곱미터잖아요. 전체 나누기 하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가나다라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상황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자, 뭐 하나씩 볼까요? 그림 하나씩 그려드리면 가나다 자, 일단 뭐 제가 문제 만든 사람이니까 외웠겠죠. 네.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렇게
요거를 대상 물건으로 산 거예요. 첫 번째 거. 자, 나는 요거를 산 거예요. 자, 다는 정방형이니까 정방형. 요거를 산 거예요. 라는 요거를 산 거예요. 요게 우리 1번, 요게 우리 2번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자, 보면 자 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호가 해가지고 후면 토지 맹지 정방형 소유자가 전면 토지인 세로가에 접한 세장형 땅을 샀는데 합해 보니까 전체 토지 특성이 세로가의 자루형이 되었다라는 거죠. 됐죠? 이해 가시죠? 첫 번째 거. 자, 나입니다. 나는 소로 한 면의 가장형인 땅인데 인접 토지인 소로 한 명이고 부정형인데 면적 보시면 5제곱미터 95제곱미터예요. 우리는 상황이 똑같죠. 물론 땅의 위치가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 건데 여튼 그냥 똑같이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전체 토지 특성이 소로 한 면의 정방형이 되었어요. 100제곱미터. 예. 자, 다로 넘어가면 후면 토지 소유자가 전면 토지를 매수했다. 이게 대상 물건이죠. 예, 그리고 후면 토지 세로가 가장형. 요거 안 그렸네요. 요거 세로가 가장형. 좀 넓네요. 소로니까. 예, 요것도 이렇게. 자, 그리고 전면 토지 소로 한 면 가장형. 매수 전체 토지 특성이 소로 각지 정방형. 예, 맞죠? 라는 전면 토지가 후면 토지를 샀다. 요것만 다르죠. 그래서 그림 보니까 제가 앞에 그려드린 그림이랑 같은 게 이거랑 이거죠. 예. 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기여도 보정치를 구해봤습니다. 답안지 가겠습니다. 자, 답안지. 자, 3페이지 가시면 자, 기여도 보정시라고 해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데 구해 보니까 1번의 기여도 보정시는 1이에요. 1. 자, 전면지에 붙어 있고 가장형인 요 땅의 가치는 기여도는 전체 합병했을 때 단가랑 똑같이 주고 사도 좋다라는 거죠. 이릅니다. 면적이 크고 작고는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넌 이거 가져가면 100제곱미터 정방형으로 다 누려버리니까 넌 비싸게 사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구해보면 0.85가 나옵니다. 0.85. 전체 합병 기준 했을 때 15%는 너가 가져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5% 빠지고 가져가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황인 거죠. 아주 현업적으로 제가 낸 거예요. 요인치도요. 보통 이제 이런 케이스는 거의 안 까거나 뭐 모양이 좀 더 안 좋고 막 그러면 한 1, 2%밖에 안 까요. 1%는 좀 그래서 2, 3% 정도밖에 감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붙어 있으면요, 바로 시작할 때 10% 먼저 이제 까고 시작해요. 근데 10% 까고 시작해도요, 후면지 기준에서 본 것보다는 2, 30% 비싼 금액입니다. 여러분들도 후면지 기준에서 한번 구해보시면 10% 이상 높은 금액이 결정된 걸로 아실 거예요. 2번 토지가. 네, 이렇게 해서 자, 1번 문제 핵심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죠. 제일 어려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국공유 점주비 평가를 할 때 핵심적인 사항을 다 설명드렸어요. 다 설명드렸고 여기서 추가로 알파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 1번에서
그러니까 자료 1번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런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는요, 가역자를 선택해가지고 빈자리 끼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가역자를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자, 2페이지와 3페이지 가역자료가 있습니다. 자, 2페이지에 있는 C동과 D동이 있는 표현식 공시지가 2개 나오고, 자료 4번, 자료 5번도 마찬가지로 C동과 D동이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C동과 D동을 구분해 보고 있는 건데, 대상 토지가 지금 1번은 C동에 있고, 예, 2번은 D동에 있어요. 뭐 동만 가지고 딱딱 분리하라는 눈치가 느껴지시죠?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명확한 거는 제가 1페이지 보시면 굳이 제가 자료 1번에 1번과 2번 위치, 주유 환경, 교통 상황을 따로 드린 거예요. 읽어보시면 C동 1번 토지와 2번 토지는 완전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다른 데가 있죠. 그렇죠? 뭐 같은 주택지지만 같은 동네에 있어서 가격자를 섞어 쓰는 그런 녀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1번에 1번과 2번을 보시고 인근 지역을 그냥 동별로 분리하라는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본다 그러면, 자, 자료 3번의 표현식 공시지가 1번은 C동이니까 1번 거, 2번은 D동이니까 대상 토지 2번 거에 되겠죠. 자연스럽게 배분되고요. 자, 자료 4번과 자료 5번. 자료 4번은 감정평가 사례니까 그 밖의 요인 보정 자료를 쓸 수 있겠고, 자료 5번 거래 사례는 그 밖의 요인 보정도 쓸 수가 있고 거래 사례 비교법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거 지금 일반 평가입니다. 거사비를 합성 검토, 특별한 말이 없나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 자료 4번에 1번을 보시면, 예, 1번 도로랑 지세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뭐 낸 적도 이미 있지만, 그냥 시동에 있고 용도적 이용 상황 보고 평가 목적 보니까 쓰면 되겠네 하고 딱 들어갔다가 답안지 쓰면서 왜 세로불이 없지? 왜 고지가 없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 분석하실 때 뒤에 있는 개별 요인 비교표를 먼저 보시고 앞에 있는 특성을 봐가지고 개별 요인 비교가 되는지, 가급적 된다 그러면 비교를 한 결과를 바로 써놓으세요. 그냥 그건 답안지 쓸 때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되는지 보고 답안지 들어와서 요인 비교 쓰려고 하면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또 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제가 추천하는 거는 딱 한 번 볼 때 요인 비교를 해놓은 걸 써버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쨌든 1번은 못 쓰는 거다. 못 쓰는 것을 문제 분석할 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따라서 가면 자료 5번에 3번 거래 사례 3번도 그 2번 토지에 못 쓰죠. 지금 지하 부분 통과에 따른 구분처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밑에 주석에 나와 있는데, 광역 상수도관 지하 부분 통과에 따른 구분 지상권 설정. 토지 공간에서 지금 그쵸, 구분 지상권 설정해서 누가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하락되는 거니까 대상권랑 비교할 때 비교 가능해야 되는 건데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안 드렸어요. 예, 그래서 3번도 못 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남는 거는 결국 거래 사례 1번과 2번. 대상 토지 1번은 어쩔 수 없이 거래 사례 가지고 그 밖에 보정하고 거래 사례 가지고 거사비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이고, 자, 2번을 그 밖에 보정 사례로 썼어요. 왜냐하면 더 최근 사례니까. 뒤에 가볼까요? 네. 자, 자료 9번에 2번입니다. 자료 9번에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둘 이상의 가격 자료가 선정 가능한 경우에는 보다 최근 시점 자료 기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밖에 보정할 때 더 최근 거 쓰라고 제가 드렸어요. 예.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서 1번, 2번이죠. 거래사례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을 그 밖에 보정으로 쓰고 1번을 거사비로 쓰고, 이번 본 김에 자료 9번 마저 읽어보면 표공은 적정 시장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현실화의 보정이 요청된다. 그 밖에 보정할 때 대상 토지 기준 방식, 그 다음에 편집 기준 방식 두 개가 있고 1방식, 2방식이죠. 거기서 각 방식의 한계점이 있죠. 1방식의 한계점은 약분이 돼서 사례 기준한 평가라고 이제 오해받는 것이고, 2번의 약점은 요거죠. 표준제를 바로 비교해 버리니까
니네들이 평가하는 편중 공시지가는 시장 가치가 아니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쓰라 그랬으니까 일방식 하라는 얘기죠. 일방식.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되고 거래사례 2번 마저 볼게요. 3페이지. 이용사항은 전으로 돼 있죠. 전인데 근데 주석 보니까 주인은 2번은 고추 깻잎 호박 짓고 있다. 뭐 늘 나오는 거죠. 근데 주인은 주택지대다. 일시적 이용사항이죠. 그래서 전이 아니라 주택지로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거래사례 4번은 이제 거래 시점 이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죠. 뭐 기본적으로 거래 시점 이후 거는 고려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 그래도 선정 가능하고요. 자, 결국에는 기호 1번은 표준지 1번 그리고 거래 사례 2번으로 가지고 공시지가 기법 쓰시면 되겠고요. 거래 사례 1번으로 거사비를 하시면 되겠고, 대당 토지 2번은 표준지 2번과 평가 사례 2번으로 공시지가 기법 쓰시고 거래 사례 4번으로 거사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남았네요. 그리고 요거 반드시 언급하셔야 돼요. 자, 플러스. 자,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땅 위에 전부 다 제시의 건물이 있어요. 옆당 건물이 지금 튀어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담보평가할 때 타인 점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똑같죠. 담보평가 왜 하고 뭐 이런 건데, 국공유지 처분이고 옆당 건물이 밟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실무 기준 제시의 건물 등이 있는 토지 평가 규정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규정을 떠올려 보면 제시의 건물에 영향을 고려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서 조항이 있죠. 다만 하면서 국공유지 평가할 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이 평가일 테니까. 옆 땅이 밟고 있는데 밟고 있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밟고 있으니까 싸게 팔게. 이거 이상하잖아요. 밟고 있는 영향 고려한다는 얘기가 제시의 건물 감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감가하면서 평가해주면 안 되죠. 네. 이 두 개 쓰셔야 되고요. 요거는 금액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시면 무조건 가점이 뭐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요거는 모르시면 산책 자체가 아예 구성이 안 되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요거는 반드시 언급하셔가지고 가점 받아가시고요. 제시의 건물 영향에 대해서 평점 나와 있죠. 당연히 함정 자료죠. 감가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이렇게 가치 원칙 아니네요. 가치 원칙. 자, 1페이지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 감정평가 실무 문제와 우리 실무 문제랑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원칙을 연결할 수 있는 뭐 옛날 표현을 하면 가격제 원칙이죠. 요즘은 가격이라 안 부르기 때문에 가치 원칙이라 부르는데, 자, 가치 원칙과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론이랑 실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쭉 찾아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는 건데, 가치 원칙 보시면 이 내용 보시면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되죠. 무조건 기여의 원칙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여의 원칙 첫 번째 목표가 무조건 기여의 원칙이에요. 또 최유효 유형 원칙 있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치 원칙 약수를 뭐 이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최유효 유형 원칙을 맨 먼저 쓰면요, 약간 하수처럼 보여요. 하수처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유효 유형 원칙을 먼저 글로 시작하시면 뒤에 다른 원칙을 쓰잖아요. 똑같은 말 반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최유효 유형 원칙이 그리고 모든 걸 다 고려해 보니까 얘가 최유효 유형과 관련돼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유효 유형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 원칙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답을 쓰실 때는요, 항상 가장 마지막에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쓰시면 뭔가 앞에 걸 전부 다 쭉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최유의 원칙은 가장 뒤로 보내고, 이 문제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기회의 원칙은 맨 앞에 보내고. 10점짜리인데 뭐 몇 개 써야죠. 지금 저 3개 썼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전에서 좀 추천하는 거는 5개 이상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내드리면 요 3개 외우실 거잖아요. 근데 실전 가셔가지고 잘하시는 저기 단연차 저기 형님 누님들은 한 5개 6개 쓰시겠죠. 합격. 그렇죠? 지금 제가 3개 써드렸는데 더 쓰셔야 됩니다. 원래는요. 자, 그래서 기어 맨 먼저, 최는 맨 나중, 2개 자리 픽스하고 중간에 뭐 제가 오늘 적합 쓰기도 했는데 뭐 균형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몇 개 더 써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예시로 오늘은 여기 3개만 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답안지 쓰는 스킬인 건데, 역시 답안지 1쪽 가시면, 자, 물음 1번을 시작하면서 본 감정 평가의 목적과 기준이란 이상한 목차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쓴 이유가 뭐죠? 이거를 안 쓰면 뒤 약술에 글이 안 나와요. 뒤 약술에 기여의 원칙, 적합의 원칙, 체의 원칙을 쓸 건데, 이런 논리적인 걸 설명을 하려면 우리 평가가 국공고시 평가고 이런 평가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뒤에 글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음 1 안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따로 개요로 뽑아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답안지 쓰시려면 이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고, 이걸로 약술도 쓰고, 약술의 전제도 되고, 물음 2번에 숫자 부분에 전제도 되고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1쪽에 있는 요 목적과 기준 요 한 문단 있잖아요. 3번째 줄부터 보시면 대당 토지가 매수자의 토지와 1단지를 이용되는 상태를 고려하되 대당 토지의 개별 획지 조건과 1단지로 이용될 경우 기여도 고려하고 평가한다. 요거 평가서에 그대로 들어가는 말이거든요. 요 한 문단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번 문제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요. 평가 많이 하거든요, 이거요. 많이 하니까 꼭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의 2급 되겠습니다. 특의 2급. 자, 1번은 이 정도로 하고, 자, 2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이론적인 느낌이 나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가치 다운론,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기법적으로 보면 DCF의 활용도 측면에서 NOI 모형과 BTCF, ATCF 모형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성, 구분, 이런 거를 이제 묻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DCF법 3가지 모형입니다. 자, 오늘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말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3개가 만약에 한꺼번에 나왔다, 오늘처럼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요거는 시장 가치를 구하게 하고, 요거는 투자 가치를 구하게 한다. 자,
수익하는 법에 대한 이론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직접 하는 법이 있고 DCF법이 있어요. 자, 같은 자료를 활용해서 계산에 오류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같은 가치 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같은 평가 목적을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통제됐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법만 직접 하는 법과 DCF법이에요. 그럼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다르게 나오면 안 돼요. 예, 요게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직접 하는 법과 DCF법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문제, 요거 하나. 같이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이 시험 나왔을 때 대처가 가능하지. 똑같이 나왔는데,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예, 그러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논리로 봤을 때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두 번째, DCF법은 이렇게 세부 모형이 있단 말이죠. 세 개가 있단 말이죠. 자, 역시 이것도 다른 게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딱 같은 물건에 NOI, BTCF, ATCF 모형을 하게 되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BTCF, ATCF는 여기서 추가로 고려된 게 대출 그리고 세금이죠. 대출 조건과 세금 조건이 일반적인 시장의 평균적인 조건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DCF법을 할 때요, 시장 가치 구할 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데 뭐로 여러 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실무 기준도 보고 하시면 DCF법 안에 나와 있을 때 뭐 순수익으로 정리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시장 가치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얘랑 얘를 쓸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더 나아가서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변수들이 바뀌면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바뀌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 중에서 만약에 DCF법 내에서 세부 모형 안에서 묻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얘랑 얘를 가지고 이걸 못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얘랑 얘는 얘보다 추가로 고려하는 게 하나,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 추가적인 대출이랑 세금이란 것을 고려하게 되면 개별적인 그 투자자만의 대출 조건, 투자자만의 세금 조건을 반영하게 되면 투자 가치를 구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기본서도 같은 거 읽어보면 DCF를 좀 잘하시는 교수님들, 평가사님 저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사실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바탕으로 투자 가치 컨설팅 보고서 쓰는데, 그렇죠? 이거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연습을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구조를 보시면 문제 2번 해서 물음이 3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A와 B의 매매 금액 결정을 위한 가격 평가하시오. 자, 뒷장 가시면 가장 마지막 쪽에 거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시장 가치 기준 평가를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음 1번은 NOI 모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음 1번의 시장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BTCF랑 ATCF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오늘 문제 잘 보시면 시장의 평균적인 대출 조건과 시장의 평균적인 세금 조건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BTCF와 ATCF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물음 2번과 3번 가겠습니다. 물음 2번, A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액. 3번은 C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액.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의 뭔가 조건을 배부시켜야 되고 C라는 사람의 조건을 배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9페이지 상단에 가보시면 A의 대출과 납세 조건 나와요. A의 특별한 점은 대출 조건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3억을 빌려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3억 빌리기로 밑에 픽스가 돼 있습니다. 중간에 대출액은 3억이라고 딱 돼 있어요. 안 빌린다 뭐 이렇게 한다시면 안 되죠. 문제에서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A의
특별히 불리한 조건을 반영한 가액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A는 이 대출을 안 빌리면 못 사기 때문에 대출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C 보시면 C는 C만의 유리한 대출, 유리한 납세 조건, 세금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대출 조건을 반영한 평가이기 때문에 BTCF, C는 대출과 세금 둘 다 반영하기 때문에 ATCF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산시계야 잘 아실 테니까 뭐 그냥 제가 적어 드리는 거 뭐 쭉 한번 리마인드한다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이제 쭉 짜야 되는 건데 뭐 보시면 이제 결국 큰 구조가 NOI를 구하는 구조, 그리고 NOI에서 DS를 차감해서 BTCF를 구하는 구조, 그리고 ATCF를 구하는 구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복귀가액 구해야 되죠. 복귀가액. 그래서 이제 리턴 밸류를 구하는 이제 구조가 나오게 될 텐데, 네. 자료를 어떤 걸 쓰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오늘 문제에서 그거를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자료 2번 가시면 제목이 인근 지역 내 임대 관행 나옵니다. 자료 3번으로 가시면 의뢰인의 제시사항이 나와요. 자료 4번 가시면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인근 지역 내 임대 관행이 이쪽이겠죠. 이쪽이겠죠. 여기는 지금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인근 지역 내 임대 가능의 자료를 적용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반영하는 걸 픽스가 된 건 뭐냐면 사실 요거잖아요. 우선은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잖아요. 요거 말고 NOI 구할 때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의뢰인 제시사항 보니까 뭐 이렇게 다른 걸 넣으라는 이제 뉘앙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장 가치를 구할 때는 인근 지역 임대 관행 자료 2번에 나와 있는 보증금이랑 월세 적용하고, 근데 요거 그냥 인근 지역 거잖아요. 대상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 4번 가니까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임대료 비교 10% 해야 되네요. 예, 요거 그러면 이제 대상기 나오는 거죠. 자, 요거를 편하게 시장 자료 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쓰는 거죠. 시장 자료. 시장 자료를 정확하게는 대상에 맞게 대상화해가지고 쓰는 거죠. 보증금에다가 운용이율, 월세 12개월. 그러면 전체 임대료라는 게 나오는 거고, 우리 근생이죠. 조심하시고요. 도생 아니고 근생입니다. 하고. 자, 관리비 오늘은 관리비가 있네요. PGI 구할 때. 그래서 관리비 더해주시고. 자, 임대면적 기준이라 드렸습니다. 면적, 전유, 공용, 계약. 계약이 임대면적이라고 제가 드렸거든요. 계약면적, 임대면적 잘 넣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PGI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공시를 빼면 EGI, 운전경비까지 빼면 NOI 나오죠. 자, 공시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자료 4번 가니까 공실이 우리는 5%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자료 2번의 자료는 그냥 시장의 평균이에요. 나는 시장의 평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보니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보니까 10%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10% 시장이 아니라 우리는 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장가치, 투자가치니 이런 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대상의 특성만 고려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시장이죠. 이걸 쓰면 대상 평가를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평균적인 걸 평가한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튼 같은 형태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운영 경비 비율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시장 거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돼 있고 실비를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포함해야 되죠. 왜? 앞에서 관리비 수익을 잡았으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전기, 수도, 공용시설 유지수선비 요거 관리비로 수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으로 수취를 하고 비용으로 또 빠져나가고 관리비 수익, 관리비, 관리 실비 해가지고 위에는 PGI에 아래는 운영 경비에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차액만 NOI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관리비를 오늘 더하는 풀이기 때문에 예, 포함한 10%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랑 여기 가볼까요? 여기 가볼까요? 자, 자료 3번에 보니까 예상 임대료가 나와 있어요. 보증금 실천에 월 350 돼 있고요. 5년간 계약 바로 가능하다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서로 합의가 돼인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맞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투자 가치 구할 때는 이거 넣어야 되는 거죠. 제시자료 기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5년간 계약이니까 5년 동안 공실이 없죠. 예, 그리고 뭐 운영 경비 비율은 따로 말이 없으니까 똑같이 들어가고요. NOI 나왔습니다. 자, BTCF 예, 9페이지 상단에 가보시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이네요. 원리금 상환 이자 5% 10년 만기 되어 있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나오게 되겠죠. MC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여기로 가면 여기는 원금만 상환돼 있어요. CC 대출 보면 죄송합니다. 이자만 상환돼 있죠. 이자만 넣으면 돼 있고요. BTCF 나오고 텍스 예. 뭐 요거 세금 나와 있잖아요. 임대소득세율 적용하시면 되죠. 혹시라도 또 산책 까먹었을까 봐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과세표준. 근데 오늘 문제는 이자 상환이니까 이게 없잖아요. 이거 빼가지고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거 구하고 뺀 다음에 이거 하면 나오겠습니다. 자, 복귀가액 오늘 내부추계법 외부추계법을 쓸 수 있는 자료가 없죠. 그래서 NOI 6기에다가 나누기 최종 환원율 하시면 되고요. 매도 비용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재매도 가액 요거죠. 요거 재매도 가액. 재매도 가액 구할 때 이거 쓰시면 똑같이 쓰시면 안 되죠. 지금 현금 흐름이 달라요. 여기 6기랑 여기 6기가 다르거든요. 여기 6기는 새로 구해야 되죠. 구해서 여기 지금 BTCF 모형이니까 미상환 대출 잔액 미상환 대출 잔금 빼시면 되고 여기는 양도소득세까지 해야 되죠. 소득세.
양도소득세. 요거 재매도 가액에다가 장부 가액 빼는데 이거는 사실 최초 가액에다가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빼서 하죠. 그리고 뭐 공제되는 게 더 있으면 빼주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양도 차익이잖아요. 재매도 가액 5년 뒤에 팔 거 최초에 내가 산 금액 그 차익인데 최초의 산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감가상각비가 매년 비용 처리되면서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회계적으로는 비용 처리되잖아요. 되면서 세금을 이제 적게 냈겠죠. 그래서 그만큼은 다시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 그 차액이 양도 차익,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양도소득세율. 여기 나와 있는 V0는 기초장부가액은 우리 전제는 요거 내고 샀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요거 내고 샀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물음 1가액. 자, 그렇게 구하시고 여기랑 여기는 지금 지분 그러니까 좀 써드릴까요? 되게 기본 강의인 것 같긴 한데 자 여기는 지분 복귀가액, 여기는 세후 지분 복귀가액. 요거 구하고 나면 지분 가치만 나오니까 저당 가치 더해야죠. 대출에 마찬가지고요. 더해야 되죠. 되고 자 그 다음에 써야 될 할인율. 여기는 종합 할인율. 그냥 할인율이면 종합 할인율이에요. 지금 종합이란 말 자체가 지금 오늘은 금융을 고려한 모형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과 세금 고려한 모형이 나오기 때문에 금융 고려했다 그러면 원래 지분 수익률, 지분 할인율과 저당 할인율, 저당 수익률, 저당 할인율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분과 저당이 종합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이게 할인율이죠. 여기는 지분 할인율 써야 되고 여기는 세후 지분 할인율을 써야 되죠. 그래서 9페이지 가보시면 종합 할인 6%, A의 요구 수익률, C의 요구 수익률. 또 A랑 C는 투자 가치 구하는 거니까 A와 C의 수익률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세전 9%, A 같은 경우는 C는 세후 7.5% 적용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문제 세 가지 물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물음 1, 2, 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물음 3번 뒤에 뭐 하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음 2 뒤에 써랑 물음 3 뒤에 뭐 써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A는 사면 안 되고 B는 사도 된다. 아니 A는 사면 안 되고 C는 사도 된다. 이런 이제 투자 자문이 플러스 알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이렇게 가액만 구워 끝난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뭔가 컨설팅 느낌으로 한가 첨언하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딱 제가 쓴 것처럼 한 줄에서 두 줄만 쓰셔야 돼요. 또 이걸 가지고 막 정확하게 한 페이지 쓰시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시간이 있더라도 저는 너무 많이 쓰는 건 좋은 답안이 아니라고 봐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완주를 할 수 있으면 뭐 플러스 알파 쓰는 거 좋긴 좋은데 완주를 다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플러스 알파를 쓰더라도요 너무 많이 쓰면 채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쪽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랑 부가 있는데 부가 너무 커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인상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죠? 글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약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딱 쓸 것만 쓰고 구구절절 쓰시면 읽어보면 알거든요. 뭐 문장을 한 6개 썼는데 6줄 썼는데 한 3, 4줄이 약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아무거나 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들면 또 감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무는요. 네, 그렇게 해서 2번까지 정리했습니다. 뭐 다 했네요. 네, 3번과 4번 간단하게
말씀으로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제 의제부동산, 뭐 자동차랑 관련된 거 종합이에요. 요것도 이제 뭐 제 경험이랑 실제 평가 나간 거, 그 다음에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믹스해서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보시면 기호 1, 2, 3번 세 가지 이제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뭐 자동차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예, 보시면 자, 기호 1번 그냥 소나타면 소나타, 자동차, 그렇죠. 다른 이견이 없죠. 그럼 감칙 20조 1항에 의거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주된 방법이 되죠. 근데 문제 자료를 보니까 원가법 가능하고요. 합리성 검토하시면 되고, 해체 처분 가액으로 그렇죠. 최저 한도에 고려하는 거는 항상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연기 때였나? 예, 덤프트럭 한번 같이 한 적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이에요. 그때 그 문제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드린 건데, 그래서 기호 1번은 이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사비 원칙 원가법으로 이제 합리성 검토, 해체 처분 가액으로 최저 한도에까지 요 구조가 되겠고요. 자, 3번 갑니다. 3번. 자, 덤프트럭이죠. 우리 그때 풀어서 알죠. 10톤에서 20톤 사이가 애매한 거지 20톤이 넘어버리면 이견이 없죠. 건설기계죠. 건설기계. 덤프트럭만 그렇죠. 예, 그래서 덤프트럭 관련해가지고 자동차로 볼 거냐 건설기계로 볼 거냐 그 내용이 있는 건데, 오늘은 그냥 20톤이 넘어버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예,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감칙 20조 2항 원가법 원칙이죠. 1번이랑 딱 대비되죠. 1번이랑 예, 주부가 바뀌었죠. 바뀌어서 거사비가 아니라 원가법으로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거사비로 합리성 검토로 하고, 해체 처분 가액 언급해 주시고, 두 개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여기 좀 특이해요. 구급차인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뒤에 보겠습니다. 자, 자료 3번에 1번 보시면, 자, 구급차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소방서 내규상 재활용 용도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평가 의뢰 들어올 때 이렇게 딱 찍어서 옵니다. 딱 찍어서 안 오면 그 담당적인 소방서에 계시는 저기 이제 그 소방관 분이 잘 모르고 의뢰하신 거거든요.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저 구급차 들어왔는데 이거 폐차 전제하시는 거죠? 하면 이제 하시다가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시거든요. 예, 그 내용입니다. 구급차는 이게 재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고로 하게 되면요, 이 악용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폐차 처분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반출시켜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급차 같은 경우는 해체 처분 가액입니다. 무조건이요. 예. 자로 3번에 1번 구급차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전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칙 20조 5항에 의거해서 해체 처분 가액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자, 큰 구조 3개 다 나왔네요. 예, 나와가지고 그 첫 번째 이 소나타의 특이사항인데요. 이 소나타가 보시면 그 경찰차였거든요. 경찰차. 예, 그래서 요거 그 온비드에 올려가지고 이 공공 입찰로 이제 처분하게 되는데, 그 할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도색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도색은 다 새로 지워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또 경찰차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색비가 이제 사실은 가치 하락 요인으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 보시면 이제 예, 배터리 방전돼 있다 그랬죠. 그럼 배터리 방전돼 있으니까 그럼 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두 개 고려하는 것인데, 고려할 때 자, 거사비에서만 고려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뭐 내용상 논리상 원가법에서 따로 고려하셔도 되긴 되는데, 오늘 문제는 거사비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13페이지 가보시면 13페이지 5번입니다. 자, 도색비랑 배터리 교체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평점 비교법 내지 금액 수정법을 적용한다. 평점 비교법, 금액 수정법,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거래사례 비교법 할 때 요인 비교할 때 방법 두 가지잖아요. 이게 예,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 오늘은 제가 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도색비, 배터리 교체비가 발생을 하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걸 고려해가지고 잘 반영했잖아요. 근데 원가법은 고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법은 버리고 거사비를 결정하라라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평점 비교법이랑 금액 수정법 표현을 썼습니다. 자, 원가법의 감가 수정에 있어서는요,
평점 비교나 금액 수정이란 말은 없어요. 예,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방식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 용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금액 수정법이라 그랬으니까 산식을 쭉 오다가 예, 그냥 빼기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되었고요. 기호 2번에 해체 처분 가액 구하는 거. 해체 처분 가액이란 거는 해체해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과 해체해서 처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빼가지고 도출하는 거고, 해체 처분 수익은 오늘은 고철밖에 없습니다. 고철 시세 키로당 200원, 200원 곱하기 키로니까 우리 지금 톤 나와 있죠. 해가지고 곱하기 하시면 예, 총액이 나오죠. 여기서 해체 처분비가 뭐 2번은 30만 원 나와 있으니까 차감하시면 해체 처분 가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드렸어요. 예. 자, 기호 3번은 이제 원가법 원칙으로 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이제 되겠고요. 기호 1번과 3번 둘 다 비준 가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 그래요. 예, 실제로 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뭐 소나타야 너무 당연한 거고, 덤프트럭도 거래 사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원가법으로 감가 수정한 거랑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원가법이 적정해지려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분해법을 적용하거나, 네, 이 덤프트럭 하나 평가하면서 분해법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예, 아니면 관찰 감가법처럼 예, 좀 이제 내용요소 조정 같은 걸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요, 원가법이 적정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 사례가 아주 많은 소나타, 덤프트럭 같은 이런 자동차 계열 같은 경우는요, 예, 비준 가액으로 거의 결정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뭐 4번은 이제 뭐 제 책을 푸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예, 서비스 문제. 오늘 2번 때문에 이 완주를 못 하실까봐 4번은 좀 쉽게 드렸거든요. 예. WAPI 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PI야 당연히 인플로우 나누기 이렇게 구하시는 거고, 예, 구하시는 건데, WAPI는 가중평균한 수익성 지수잖아요. 가중평균을 뭘로 아냐? 투자 규모를 고려해서 평가한다, 가중평균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투자 규모가 B가 더 크면요, B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A만 하는 거예요. A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을 규모가 큰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A의 투자 규모는 1,500입니다. 그렇죠? B의 투자 규모는 2,000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2,000으로 맞춰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지금 500이 비었잖아요. 2,000 중에 500은 그냥 본전인 사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겁니다. 오늘 문제는 이제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1번 문제에서 A의 PI를 물음 1번에서 A의 PI를 구했잖아요. 구한 PI를 그대로 1,500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 B랑 똑같이 맞추기 위한 500은 1로 놓고 요거입니다. 그래서 WPI 구해가지고 구해보시면 예, 결론이 바뀌게 되죠. 첫 번째는 A가 좋았는데 두 번째로 가면 뭐 B가 좋아진다. 예,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투자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과 투자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규모까지 고려한 거라는 것이고요. 뭐가 맞다 틀리다고 하시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결과 비교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만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문제 다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3기 때 이거 이상으로 어렵게는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오늘 2번 문제가 아마 시간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1번 문제는 조금 뭐랄까 내용적으로 좀 어렵죠. 한번 알고 나면 1번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1번 문제예요. 꼭 잘 정리해 주시고요. 2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응용 보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직과 D 안에서의 결정, 같을 수도 있는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 안에서 여러 모형을 지금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 이거를 하나 가져가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